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날씨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찜통 더위, 여름의 한복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현종의 위드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5천만 대한민국호라는 커다란 배를 좋다 하는 지휘부 한가운데서 계셨던 분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선장이 되려고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이번 대선 전국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NB정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불통, 소통이 잘 안 되는 정부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서 진보 또 보수 양 진영에서 거의 적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 무난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분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내신 또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하신 임태희 후보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자,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이 후보님 날씨가 말이죠. 유난히 그 더위가 일찍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 활동하시는데도 선거 유세하시는데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시죠? 저는 땀을 특히 많이 흘리거든요. 그러시군요.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네, 네. 저희 그 홍현종의 위드인이 사실은 여러 분들이 이제 정치인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정치계에서 미남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첫 번째 분이 누구시냐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그 다음에 임 후보님 같으신데 그 두 분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탤런트처럼 잘생기셨고요. 예. 임 후보님은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인상이 좀 좋은 게 더 탤런트처럼 잘생긴 것보다는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낙천적이세요 원래? 낙천주의자죠. 그러시죠? 그러신 굉장히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뭐든지 보는 사람. 네. 자, 우리 이번에 대통령 실장 후보 대통령 실장 하시다가 나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청와대 떠나신 지가?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2일 날 네. 제가 이제 인수인계하고 나왔어요. 먼저 참여정부 때 대통령 실장에서 이병환 실장께서 이제 지 신문사에 원래 기자를 하셨었는데 언젠가 예. 만나가지고 예. 그분이 지금 광주에서 그 구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 하고 계시는데 한번 제가 그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구의원을 좀 하고 나서 실장을 했으면 훨씬 잘했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민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참 공부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 후보님도 아무튼 지금 한 6개월 됐죠. 그러니까 청와대 나오신 지 6개월 좀 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에 하여튼 보시면서 좀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우리 MB정부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예, 또 예. 돌아보시면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보면 다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경제 위기를 저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부러워하는데 막상 현장에 다녀보니까 국민들이 참 힘드세요. 예. 그래서 참 젊은이들은 일자리 못 구하니까 부모님들 뵙기도 참 쑥스럽고 해서 힘들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좀 한 해 한 해 경기가 나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게. 거기다가 뭐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골목에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서 상점을 세워서 시장을 지금 이렇게 또 뺏어가지 않나 힘들고 이 구석구석에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을 하면서 이걸 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바로 이렇게 힘든 거를 결국은 정치가 좀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정치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막상 청와대 계실 때보다도 밖에 나가서 보시면서 그런 어떤 서민들의 삶을 가까이 보시면 더 절실히 그렇죠. 예. 실장 때 좀 이런 것도 좀 봤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예, 생각하셨겠죠. 이게 제가 제일 아주 그 당혹스럽고 했던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런 거를 논의하다 보면 그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실장 때 뭐 하고 이제 와서 하려고 네, 그런 말 나오겠어요. 근데 또 실장 때 실장 때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단 말이죠. 예. 참 아주 정말 정치가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이런 그 아픔을 덜어주고 같이 해주고 해결해주고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됐어요. 아마도 대선 출마의 어떤 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걸 보시면서 더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아마 굳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대선 출마에 대한 사실 일반 국민들은 별로 사실은 임 후보님께서 대선에 나오리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 그 선언을 하시니까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사실 나왔었어요. 뭐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분석도 사실 좀 나왔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듣기 거북한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승산 없는 어떤 승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치는요. 네. 제가 12년 전에 국회의원 나올 때 정부에서 과장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절더러 나가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땐 뭐 저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제가 정말 이 뜻하는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왔는데 제가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계산해서 아 요건 될 것 같다 하고 그 생각하는 일만 만약에 골라서 하면 평탄하게는 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정말 자기가 뜻하는 의미 있는 일은 저는 하기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한번 부딪혀서 한번 극복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뭐 계산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건 계산해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예측하고 예측하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돌파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나오는 거죠. 어쨌든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죠. 자, 이제 경선 문제부터 조금 한번 후보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쨌든 현행 룰대로라면은 지금 그대로 이제 가서 8월 21일인가요? 그때 후보 선출을 한다고. 21일 전에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가 지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뭐 비박 3인 소위 그 비박 3인들은 경선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일정대로 한다면 결국은 이게 경선 후보 선출하기보다는 추대대회 비슷한 모양새로 갈 거라는 일반의 지적도 있고요. 또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표를 띈 나머지들은 결국 이게 페이스메이커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마라톤 둘러리죠. 예. 그렇죠. 둘러리 쓰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네.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좀 그러죠.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경선을 왜 합니까 우선? 경선을 해서 정말 멋지게 국민들 관심 속에서 경선을 함으로 해서 야 정말 여기에 이 당이야말로 이 후보야말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아, 국민들이 응원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속한 당을 이렇게 비판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떻든 목적이 무슨 그 특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목적인지 우리 전체 우리 당의 대선 승리가 목적인지 저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특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목적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예요. 왜냐 경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자는 게 지금 흔히 비박 저를 포함해서 비박 주자들의 요구인데 뭐 대안을 내도 이거에 대해서 답도 없고 논의할 것처럼 무슨 기회 한 번 안 만들어주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저는 바로 이 시점에 국민이 굉장히 당을 오만하게 보고 또 저는 박근혜 대표께서 만약에 이 당의 지도부의 의견이 만약에 그 의중이라면 저는 이건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당 전체의 문제고 또 저희는 적어도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는 그런 걸 펼쳐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저는 큰 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가 거의 뭐 확정하다시피 한 이런 현행대로의 경선이 가더라도 임 후보님께서는 뭐 중도에 탈락하거나 그럴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불만이 있더라고요. 원칙에 대해서 저는 경선 참여하겠다 하는 입장을 제가 이미 오래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비박 3인 하면은 이제 그 정봉준, 김문수 또 이재호 의원 그렇죠.
그게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낸 용어인지 아니면 뭐 당내에서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한 건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그 3인으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 이모부님은 비박 3인에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못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 우선 이제 그들하고 행보가 좀 다르신 거예요. 행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행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정말 동일한 가치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당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다 예를 들면 자기 희생적 어떤 그 결정을 할 각오가 돼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단일화를 하거나 뭔가 행동을 같이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 경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흩어지면 약해지고 뭉치면 강해진다. 그 선거의 전술적인 어떤 이런 목적으로 이 합하는 거, 전략 전술 목적으로 합하는 거는 저는 그 동안에 이런 유형의 그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그 제가 해온 방식대로 임태희 방식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행동을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름은 옳은 걸로 가는 거지 개파형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만들지 예, 않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자 어쨌든 박근혜 대표가 어쨌든 대세라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대세인데 예. 이모께서 보시기에 박근혜만으로는 어쩐지 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뭐가 있다는 게 뭘까요? 실제 총선에서 나타난 표의 결과를 보면 대선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표가 적었지 않습니까? 표보수가. 그러면 총선에서 대선으로 갈 때는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취약한 이런 부분이다. 네. 수도권, 중도, 또 젊은 층. 그건 수도권, 중도, 젊은 층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런 그 현재와 같은 이 진짜 이런 그 기조로서 네. 과연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 한 45%의 지지도에 이 45%는 박근혜 대표가 나오시든 제가 나가든 여기 계신 아마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대표로 출마하신다 그러면 45%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나오죠. 네. 나와요. 네. 문제는 거기에 누가 6%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정말 애끼는 정권적 창출을 바라는 이 국민들께서 플러스 6%를 누가 시킬 수 있느냐 이걸 관점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자, 이모부님, 우리가 이제 대통령직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 예.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대에 따라 조금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개발 독재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시대의 어떤 당위적 측면이 조금 있어요. 확실히 어렵고 너무 보릿고개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소위 그 개발 독재식의 어떤 정치 통치 철학 그것이 그 시대에 먹혔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소위 뭐 YSTJ로 이어지는 그 어떤 민주화 리더십이라고 규정을 할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시대가 넘어오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인지를 규정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통일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우리가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 바라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 리더십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통령은 정말 다양한 이런 그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저는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은 첫째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포용의 리더십, 통합 리더십이죠. 또 정말 소통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자질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통합 능력, 또 소통 능력.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 국가가 다 지도자들 간에 거의 정말 비즈니스맨이 서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뛰듯이 이렇게 뛰는 지금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국제회의에 가보면.
그게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히 지금처럼 위기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이런 갈등들이 이 경쟁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저는 문제 위기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제가 이제 여권 쪽에는 질문 예. 안 하겠습니다. 야권 예. 쪽에 이제 가장 유력한 예. 문재인 후보와 또 안철수 우리 원장은 아직은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리더십을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실장이요. 네. 전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어떤 구도로서만 그냥 네, 설명을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경험은 이제 수석 비서관과 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부분적으로 좀 경험은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 현장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원장은 제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이 네. 공정사회에 대한 그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자주 만나서 토론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토론했는데 그때 제가 안철수 안철수 교수를 본 것은 안철수 교수야말로 굉장히 아주 생각이 깊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생산하는, 그죠? 가치를 생산하는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치나 행정은 이제 정치가 관장해야 될 이제 이 정부의 영역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 가치를 나누는 일이죠. 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가치를 나누는 일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가치를 나누는 일에 저는 감히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예. 혹시요, 제가 좀 이게 뚝단지 같은 질문인지 예, 모르겠는데, 우리 임 후보님이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논의해본 입장, 여러 가지 그 현안을 논의해본 입장으로 저는 제가 저하고 제일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철수.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가장 생각이 제일 비슷하다. 저는 생각이 비슷할 것 그러시군요.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해요. 네. 아, 실제로 우리 권하는 주변에서의 그 권하죠. 있고 예, 있었군요. 예. 그 안철수 교수님하고 좀 만나서 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논의해라. 그전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정치권에 이렇게 몸담다 보니까 네. 서로이 민감해서 연락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아, 그러시면 실제 이렇게 분들 지내고 만나서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신 적은 최근에 없으시고요. 최근은 없고 뭐 그전에는 많이 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일치, 콘센서스 같은 게 있었겠죠. 많이 공감하죠. 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원장은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그 시각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실장님이 청와대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를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 안철수 원장의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은 네. 그런 걸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왜 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그게 제일 큰 거죠. 일종의 그 공정한 거래 풍토를 제대로 네. 잡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제가 그 안철수 교수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를 토대로 해서 2010년에 실장으로 가서 공정사회를 제가 우리 국정에 아주 중심 그 과제로 네. 반영을 했어요. 공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임 실장님 만드셨죠? 뭐 함께 그때 그 논의했던 그러셨죠. 용어입니다. 네. 예, 안철수 교수하고. 그래서 공정사회를 제가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저는 그 공정사회가 최근에 네. 이게 단순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건 규정이나 이런 걸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제가 이거 조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할 당시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나 성과는 미흡합니다 아직. 예. 근데 그 제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제
소위 공정, 사회적 기업 이런 용어들을 임 집사님 스스로가 청와대에 그렇죠. 있을 때 용어도 만드셨고 썼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들이 진보적 색깔의 개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에 관련해서는 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런 예, 말씀하셔서 예, 예.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임태희식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보적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임태희식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좀 분명히 좀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는 경제 민주화. 네. 요즘 하도죠 그게 뭐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정말 필요하고, 예. 왜냐하면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한 걸 시정한다거나 어떤 이 공정하지 못한 배분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치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우리로서 경제 민주화하면 뭐 있는 걸 끌어내리고 있는 데서 뭘 뜯어다가 네. 예를 들면 나눠주고 이런 걸로 자칫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뭐냐.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유시장주의, 저는 자유시장주의가 오히려 튼튼하게 경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제도적 틀 속에 저는 이게 이 개념들이 네. 뭐냐.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시장주의를 자율이라는 관점으로 주로 봤단 말이죠. 자율.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도 뭐 자율적 계약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관여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러나 원래 자유시장주의의 원래 그 철학은 자율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공정이라는 축이 있다 이거죠. 그 공정이라고 하는 축에는 반드시 책임을 따르게 해야 된다. 자율도 책임이 따르고 공정도 책임도. 그래서 제가 자율, 공정, 책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리 공정한 사회나 시장 자유시장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가치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정한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공정한 심판자 노릇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거래했을 때는 기업 망한다. 기업 망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엄격한 저는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모부님 지금 양극화 문제도 아무튼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그렇죠.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예. 아까 뭐 안철수 교수가 늘 얘기하는 대기업의 문제점,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주장 같은 것에도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한번 그런 진보적 정책의 어떤 합리적인 부분 같은 것도 이 엠비노믹스를 좀 이제 뭐 어차피 정부도 끝났지만 탈피해서 만약에 그야말로 집권을 하신다면 그런 진보적 정책에서의 뭐 거기는 분배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일부 합리적 부분의 채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정부는 이거는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다 못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네. 정부의 책임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생각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기업들은 뭐냐? 기업들은 외국에서는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도태시키죠. 그런 정도로 엄하게 우리가 가령 심판자 노릇을 정부가 한다면 네. 흔히 얘기하는 부당하게 이득이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그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통해서 한쪽이 경제적으로 의뢰 입장에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소위 불합리성은 고쳐질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 원리를 잡아놓으면 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21세기 그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거기서 생산되는 폐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든지 그 중에 그렇죠. 그런 문제들의 치유. 좌파에서 소위 진보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더라도 방법론에서 해법은 좌파적 다른 거죠.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리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자 격차가 이렇게 지면 네. 좌파는 이걸 끌어내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네. 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이거대로 가게 하고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줄 것인가 하는데 집중을 준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걸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내리는 데 집중을 둬서 정책을 파퓰리즘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소위 진보 쪽하고의 만약에 임 후보님이 집권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좌파 진보 쪽의 그런 주장을 좀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갈등을 만들고 그렇죠. 사회 문제를 만든다는 바로 것이 건데, 큰 문제예요. 바로 건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수도 뭔가 자꾸 보수는 원래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지탱되기 어려운 네. 건데 지금은 이익을 지키는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도 그러니까 이익을 지키는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한다는 게 보수 쪽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좌파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자체에서도 네, 네. 그거를 보호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죠?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개혁적 보수가 저는 이 주도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진보 쪽에서도 무언가 합리적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네. 어떤 그 파괴적인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뭔가 다만 이제 정부가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시장보다는 정부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어떤 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어떤 합리적 진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일종의 중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면서 이제 실용적 진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네. 후보님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참 큰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간의 접점을 찾는 일을 다음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렇게 정치가 돼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너무 안 되기 바로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요. 예.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예. 너무나 혼란스럽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양극단만 있어요. 이 중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시됩니다.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양극단만 부각이 됩니다. 바로 이 어떤 양극단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이 구조를 깨뜨리고 바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접점이 늘 생길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 정치가 되고 혹지 않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 스스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 우리 속에는 분열의 DNA가 있다는 말까지 사실은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늘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 얘기가 화가 나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 속에 정말 분열의 DNA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체제의 문제 또 우리의 그런 그 정치인들의 그 면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죠. 제가 크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고 예.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면은 분열의 DNA가 우리가 뭐 있겠어요. 아무리 이조 시대 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동의 목표가 주어져서 만약에 힘을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IMF 때 그랬고, 그렇죠. 하다못해 태안반도 그렇죠. 기름 그렇죠. 쏟아졌을 적에도 그렇습니다. 뭐 몇십만이 예, 나가 예, 기름 걷어냈고 그렇죠. 그 분열의 DNA는 제가 볼 때 아마 한국을 분열 통치하기 위한 네. 저는 이런 일종의 이 의도에서 나온 저는 그런 용어로 봅니다. 스스로 저는 자해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우리 스스로 그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정말 분노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네. 대한민국의 문제는 결국은 정치에서 시작이 돼요. 정치에서 시작해서 정부 내에서도 편이 갈리고 기업들도 전부 힘들고 언론도 편이 갈리고 학자들도 좀 편이 갈리고 이래 된단 말이지. 근데 정치적 편이 딱 갈리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사실은 이번에 대선 요즘 현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대선 레이스에서 생기는 정치적인 파장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를 위한 나라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너무 그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이게 정말 구태 정치인데. 경선 룰 하나 갖고 이렇게 네. 난리를 치는 나라가 어디 있고. 구태 정치인데 네. 참 이거 참 깨지 못하는 저희 스스로가 네. 참 이렇게 이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정말 이번에 이거 한번 깨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후보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보수와 진보의 합리적 접점을 찾는다라는 문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온건주의적 합리주의자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또 카리스마 부족이라고 평가하는 시선들이 사실 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이 후보님 같은 경우도 보수와 진보에서 크게 적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좋은 눈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임태희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네. 자, 이런 그 카리스마,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너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만 모셔서 그런지 굉장히 정치판에서 그 카리스마를 중요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불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합리주의자들은. 저는 제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카리스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네. 그것은 구태 정치로 전 가득 찬 분들이 되게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뭔가 수직적 이런 그 리더십 속에서 윗사람이 되면 돈 문제 해결해주고 자리 문제 해결해주고 그죠?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고 네. 이런 거를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나 저는 지금 카리스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카리스마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카리스마가 뭐냐. 다 누구나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마 1대1로 지금 이 보시는 시청자들하고 지금 그 아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네. 겁니다. 수평적입니다. 사람. 수평적으로 그 사람하고 뭔가 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대화하듯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는 추종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저는 이런 유형의 리더, 수평적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미 그 바뀌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만 그러게요. 아주 이런 그 구태 정치에 이 모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사회화가 안 맞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도 그런 이유인데 네. 사실은 박정희 씨 카리스마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죠. 예. 지금 아마 박 대통령식의 카리스마를 또 이 시대에 와서 한다고는 아마 제가 보면 시대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제가 예, 한단 예, 말이에요. 예, 시대 예. 리더십이라는 건 시대에 예, 변하는 예, 거고 예. 이제는 카리스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교조적 믿음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조절하고 예. 감싸주고 융합하고 예. 이 시끄러운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습니다. 만들자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동안에 한 이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어떤 카리스마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카리스마는 네.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안 따르면 피해가 따르거나 공포죠, 공포. 네. 이런 이제 리더십인데 근데 지금은 정말 자발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감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지금 그 리더십 환경도 바뀌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차기 정부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요. 정부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어떤 경제 정책이 좀 우선으로 와야 될까요? 경제 정책이요? 그렇죠. 저는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일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 한 4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세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교육, 직장, 주거예요. 교직주. 이 교직주 문제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 짐을 덜어주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참 이번에 또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의아한 게 어쩜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그 정책에 대한 공약이 물론 아직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예,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비전 제시라는 건 거의 없고 뭐 맨날 경선룰 갖고 난리치고 사실은 뭐 그냥 투쟁의 개념으로밖에 지금 안 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임 후보님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는데 앞으로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정책을 좀 내놓으셔야죠. 국민들이 그걸 갖고 사실 찍어야 되는 건데 저도 정책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네. 아직 시간이 아닌가요? 참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정책 내야 언론에서 안 써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책은 언론에서 관심 가질 때 내십시오. 네. 네.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준비하고 안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임 후보님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자 이제 MB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있어요. 예, 예. MB 정부의 중추 가운데 중에서도 가운데 계셨던 분이 임 후보님이세요. 예. 자, 당장 나왔던 게 민간인 불법 세차 문제 나왔죠. 또 내곡동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아직도 뭐 이렇저렇 시끄럽고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현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거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의 중심에 섰다기보다는 MB 정부의 중앙에 섰던 가장 책임 있는 정치 당국자로서 입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꼭 참 좋은 얘기만 할 수 없는 그럼요.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정말 그 일로 평가를 받자 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정말 밤에 이 잠을 줄여가면서 예?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대개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오점을 남기는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참 곤혹스러워요. 저도 제가 어떻든 그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참 송구스럽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는 게 우선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사건의 이제 진실성도 진실성이지만 뭔가 자꾸 이게 정치적인 이런 그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 쟁점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치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같은 데서도 철저하게 그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실장까지 지내신 임 실장을 서면 조사를 끝내고 소환을 안 하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한 말이에요. 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또 문제라고 보는. 그 저는 뭐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진실이 뭐냐 실제의 진실이 저는 이렇게 그 뭐 제가 그런 과정에서 뭐 조금도 제가 소홀히 하려고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 언제든지 뭐 그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겠다 하는 입장도 가지고. 혹시 대선 레이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임 후보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는지? 저는 뭐 아무리 조사를 해도 네. 진실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 저는 협조를 해왔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진실을 밝히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네. 자, 하여튼 뭐 검찰 조사가 있도록 당당하게 응하시는 게 옳은 자세일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또 유권자들한테도 예, 예. 떳떳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예. 얘기 나온 김에 아마 시청자들이 이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질문드릴게요. 어쩜 그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말이죠. 들어갈 때 청와대 들어갈 때는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은 나는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서 그렇게 안 하리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사를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란 친인척 문제에 얽히고 하는 것들이 정권 대대로 걸리지 않은 정권이요. MB 정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이게 뭐 좋습니다만 청와대 토가 나빠서 그런 건지 가장 대통령의 생활을 지근해서 지켜본 실장님으로서 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은 문제가 국민 신기하기조차 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령 권력이 있거나 네.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경우에
뭔가 거기에 기대하는 이런 그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 이제 그 순간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엄청난 자기 절제와 수양인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치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자는 항상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듯이 예,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뭐 거기에 이제 본인들도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도 이제 흔히 포위방 뚫리듯이 그런 경우가 생긴 거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임비 실장님 스스로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랑 정리를 잘 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들은 건데 제가 이 프로를 해서가 아니라 나오셔서가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면 저는 가령 저희 뭐 형님이나 아니면 동생 이런 사람도 가까이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두고서 그게 끊임없이 말썽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국민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 불편하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차기 정부에서는 좀 그런 거 없이 좀 그 대통령직을 편안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친인척 같은 문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국민들이 아마 들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그 일 처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아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을 법무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키는 건 좋은데 그게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면은 그건 털어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건 털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대통령이 동생을 법무장관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에 대해서 스캔들이 나고 말썽이 되고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 털어내야죠. 그럼요. 그건 과감하게 해야죠. 자,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임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야권의 최종 승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고의 승자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글쎄요, 문재인 실장 같은 분들이 그 상당히 지지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인품은 훌륭하시죠, 아주. 그렇죠. 자, 시장님 최근에 남북 문제, 남북 접촉 비화 좀 언론에서 말씀하셨다가 이런저런 말씀 좀 들으셨죠.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어떤 레이스에 대한 존재감 부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었는데. 글쎄, 그걸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기왕 얘기가 나오시는 김에 좀 그 남북 접촉 그 얘기를 왜 좀 하셨고 또 안 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디서 이게 흘러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항들이 막 공개가 돼버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뭐 북에 누구를 만나고 온 사람이 얘기도 했고 또 그런 걸 종합해서 또 국내 언론에 뭐 거의 그냥 아주 취재를 옆에서 한 것처럼 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좀 그러셨군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 저 대화의 어떤 이 마무리가 뭔가 가타부타하는 마무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때 제가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우리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대화여도 뭐고도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접촉들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침 조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확인이 오길래 만난 거 사실이다 하는 확인해주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문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이런 저는 과제 해결을 통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이 기회를 전 대한민국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우리의 그런 움직임을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 보십니까?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 결국은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이 정말 인도적으로 헤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는 문제. 네. 네? 이런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경제협력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저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가벼운 얘기를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지난번에 그 이모부님 사모님께서 책 하나 내셨어요. 혹시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책을 안 갖고 안 왔네요. 갖고 오셨고 제목이 아주 제목이 그 당신만 함께 한다면 이제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아주 제목이 참 조금 뭐 따뜻하고 로맨틱했는데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사부곡인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네. 저는 정말 일하느냐고 제가 책을 못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책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좀 못 썼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제가 이 계속 직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동안에 제가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또 제가 쓴 군대 있을 때 쓴 수양록 또 자기가 쓴 일기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그 지켜봤는데 그 책을 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그 저기 이모님 힐링 캠프라는 공중파 방송이 있죠. 예. 거기 그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문재인 후보의 사모님이 이렇게 그 뒤에서 지켜보는 과정에 카메라샷을 몇 번 잡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 후보의 지지율이 그때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게 물론 뭐 방송을 재밌게 하셔도 그렇지만 그 사모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내조하시는 분의 인상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인 자랑을 조금만 좀 해주시죠.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밖에서는 참 그 철저한데 집에 들어가면 아예 나사를 딱 빼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제가 집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나사를 완전히 빼놓고 있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챙겨주니까 저로서는 뭐 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워낙 미남이셔서 그 사모님이 좀 불안해하고 그러시는 건 없어요. 뭐. 이모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 아젠다 하나만 꼽아주세요. 갈등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터뷰 접어야 될 텐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뭐 생각이 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우리나라 리더십이 좀 정말 대통령들이 좀 존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 불편하고 우리 삶이 불편해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대통령 존경을 못 받아요. 그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그런 그 존경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좀 균형 감각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모부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보기에는 다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뭐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그렇게 뚜렷해지는 않았지만은 이모부님에 대한 진보 보수 양쪽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몇 안 되는 정말 그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걸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대선 레이스 때 이미지 망가뜨리지 마시고 지금 그 좋은 이미지 그대로 갖고 가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열띤 대선을 잘 치르시길 시청자 여러분께 바라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제가 임태희답게 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모님이랑 한 번 더 같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선생님들 모두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임태희 후보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겸손의 리더십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입니다.